한국부동산 이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시장의 기대를 일치시킨 측면도 있고 이입한 측면도 함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 개정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법안 통과까지 염두에 둔 타협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줄인다 그러면 상속세의 대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된 부분과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한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려본다면 첫 번째는 상속세를 대수술했다. 그야말로 20년 넘게 진행되어 오던 과거의 경제상태 기준한 상속세 제도를 이제 최근 현에 맞게 대폭 수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 내용은 최대 세율을 인하했고 그 다음에 공제액을 상향을 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조치가 상속세 개편안에 뼈대를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제 폐지. 자, 이게 우리가 최대주주의 주식 평가할 때는 20% 가산세를 추가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가업 승계할 때 상당히 장애인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해소시킴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다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에서나 이걸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결혼 세액 공제 제도를 갖다 새로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출산 가족에 지원했던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는 상당히 효과가 큰 그런 정책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2024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던 상속세에서 상속세가 세율이나 공제도 중요했지만은 부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일 많았거든요. 현행의 유산세 제도에서 유산 취득세 제도로 변경한다는데 이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세법 개정은 없고요. 내년도 다시 한번 시행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종부세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종부세 중과를 완전 폐지한다 아니면 종부세 자체를 폐지한다는 논란이 많은데 이번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위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2024년 중에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좀 선발해 보면 한 6가지 사항을 접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을 취득하면은 똑같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생임대주택 적용 기한을 금년 말에서 2026년 12월 말로 연장함으로써 지금부터 우리가 상생임대주택을 시작해도 직전 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 다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절세를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변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 일반 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 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금년 11월 30일에 일몰시키다 보니까 장기 일반 임대주택을 10년짜리였는데 10년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2027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10년 기한을 채우고 양도소득세 70%, 장기버티기용지를 70%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확대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저는 세 가지 나눠봤어요. 이제 2024년 세법 개정에서 신설될 법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신설될 법안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산정 시 1주택자 특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세 가지 여건을 맞춰야 되는데 자,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갖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면은 1주택자로 간주해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준다는 얘기인데 어떤 요건을 가져올까요? 세 가지 요건인데 첫 번째 소재지입니다. 주택이 유치한 소재지예요. 그 주택 유치한 소재지가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근데 인구 감소 지역에 수도권도 있고 비수도권도 있는데 수도권 내에서는 접경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접경지는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포함되지만 나머지는 얘기 되고요. 그다음 광역시도 시군구 지역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시군구가 아닌 광역시는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액 상한이 돼요. 가액 조건이죠. 그 취득 당시 공시 가격이 4억입니다. 근데 이 공시 가격 4억은 양도세와 종부세에 따라 달라요. 양도세를 할 때는 우리가 취득 시 공시 가격을 기준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 가격인데 공시 가격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공시 가격에 기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우리가 산정 기준일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시 바라겠고, 또 세 번째 조항은 취득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취득해야 되냐? 금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한 제한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특례 내용이 어떤 거냐?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어떤 겁니까? 양도세는 대표적으로 12억까지는 비과세지고 12억 초과되는 부분은 최대 장기보유 특공제를 80건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종합부동산세도 기본공제 12억에다가 우리가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큰 혜택인 것이죠.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되느냐?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모든 법이 개정될 때는 적용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항은 비수도권 소재의 준공후 미분양주택입니다. 자, 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면 똑같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주택자로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한이요. 취득 기한이 금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만 해당되는 거고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만 한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용 면적은 85평방미터이하고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예요. 공시가격이 아니라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적용 기한은 2025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출산 지원책이 발표됐는데요. 기존에 없던 결혼세액 공제들을 세 번이나 새로 신설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두 가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우리가 결혼했을 때 혼인신고 안 하면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적용 연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 내가 혼인신고를 한 그 해 안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생애 단 한 번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제금액은 1인당 50만 원. 그러면 부부당 1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결혼했을 때 연말에 연말장사할 때 세액이 산출되는데 거기서 100만 원을 공제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용 시기는 언제 됩니까? 2025년 1월 이후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또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존 세법 내용을 완화하거나 지원 확대하는 법안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는 근로자인 무주택자 세대주만 포함되는데 이제는 세대주 배우자까지 확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청년 적용 시기는 소득공제는 금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도 적용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금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 소득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무주택 세대주였는데 이제는 배우자로 늘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적용 기한이 내년 12월 21일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또 동일하게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비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인 했을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기간이 기존에는 5년이었어요. 최대 5년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이걸 10년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각각 한 1주택을 갖고 있다가 합가해서 세대별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어느 한 주택을 10년 내에 팔면은 1주택자로 인정했다는 것이요. 상당히 큰 혜택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가 시장 상황 또 내 경제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을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양도소득세는 영시행일 이후 양도랍니다. 이게 영이 이제 지금 곧 제정이 될 텐데요. 개정이 될 텐데 그 영이 이제 시행된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 발생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시행일 이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것은 이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해당되지 않고 영시행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결혼 출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월 20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비과세 해주는데 이제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근래에 부영주택에 대해서 출산 가족에 대해서 1억까지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적용 시기가 바로 금년 1월 1일 이후 발생 부분에 되기 때문에 부영주택에서 출산 지원금 받으면 모두 다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 높은 절세 상품이라고 알려진 상생임대주택 이게 이제 금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만이 이게 혜택이 있는데 이걸 26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2월 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2026년 12월 말까지 상생임대차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절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절세 효과에 크고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산정할 때 합산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LH공사에서 주택을 지어서 토지는 LH 소유하고 주택만 이제 분양하는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지겠죠. 그러실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해서 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도 영시행일 이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이율과세 이것은 주로 양도세 이율과세는 이제 부동산이 시중됐던 걸 이제는 주식까지도 넓히겠다는 내용이 돼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일반 임대주택이 우리가 10년째로 행했는데 이 장기 일반 임대주택을 10년 운영하면은 양도소득세일 때 장기버티공제를 70%까지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는데 금년 12월 30일에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일몰이기 때문에 10년 기한을 채울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2027년 10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짜리 장기 일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번 세법 개정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상속세를 초점 맞춰보면은 상속세의 부담을 적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우리가 주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의 평균 주택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억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 중서민들마저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정하는 것인데 두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고 세율을 인하했어요. 지금 현행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1억이야, 5억이야, 10억이야, 30억이야, 30억 초과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10%부터 50%까지 쭉 이렇게 누진과세를 정해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4단계로 줄이면서 최고세율을 40% 낮췄어요. 대신 10% 초과된 것은 무조건 40%를 내게 했습니다. 또 반면에 중서민에 대한 혜택을 좀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 최저 가압회수 표준을 1억에서 2억 이하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상속세의 특징은 자녀 공제를 확대했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속공제 산정할 때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초공제예요. 무조건 상속이 발생하면 기초공제 2억을 공제하고 그 밖에 추가로 인적공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해주고요. 미성년자 공제는 추가로 19세 될 때까지 1년에 1천만 원씩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연료조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추가 주는 거고요. 장애인 공제는 1,000만 원씩 해서 기대예명 수명까지 주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 이게 자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합쳐도 일괄 공제보다 적었다는 거예요. 만약 세 번째 일괄 공제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기초 공제와 그 밖의 인적 공제를 합쳐서 우리가 A라고 그러고 일괄 공제를 B라고 했을 때 이 A와 B 중에 큰 금액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자녀 수가 적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을 선택해 왔는데 이제는 새로 개정안에서는 이 자녀당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무조건 1인당 5억 원으로 준 거예요. 대폭 10배 확대한 거예요. 또 자녀 수 제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속세 선택할 때 일괄공제보다도 우리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할 혜택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먼저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2025년 1월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부터 상장하고요. 기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공제액 산정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A, 기초공제와 그 밖의 공제액 합계액을 우리가 A라고 그러는, 그 다음에 일괄공제를 B라고 그랬을 때 A와 B 중에 큰 금액을 정했는데 일괄공제 5억이니까 일괄공제로 간다 그랬죠. 자, 숫자를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공제 현행 같으면은 기초공제는 2억밖에 안 되고, 그 밖의 공제가 자녀 1인당 5천만 원, 노령 연령공제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3억 되기 치우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일괄공제 5억이 대부분 다 크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으로 갔는데, 이 개편안에 따르면은 기초공제 2억은 그대로 있으면서 자녀 1인당 5억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두 개만 합쳐도 7억이 되기 때문에 일괄공제보다 커서 당연히 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활용한 방식으로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를 한번 상속공제를 비교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자, 현행안에 따르면은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5억, 물론 배우자 공제는 5억에서 10억까지 가지만은 최저선을 냈을 때, 자, 10억,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이하이면은 상속세 납부액이 없다는 말을 벌써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0억 원, 배우자 공제 5억원 합쳐서 17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배우자와 이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이 17억까지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자산이 공제되는 범위를 좀 줄였어요. 가족수가 줄면서 친인척 관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타 친일 죽을 때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줄 때는 1,000만 원까지 공제해야 되는데, 이 친척 범위를 이제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혈족과 인척 차이는 다 알고 계시죠? 혈족은 직계에 관련되어 있고 인척은 애가 쪽 관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이후에 증여가 발생하는 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내용이 뭐냐면 거주자 조건을 좀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비거주 상태에 있다가 내가 거주로 신분 전환해서 우리가 거주자가 받는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 했는데 이 거주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거주는 어떻게 됩니까? 거주자가 어떻게 적냐면은,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거주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183일만 알지 1과세 기간을 대부분 놓치고 있었어요. 1과세 기간이 뭐냐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과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연초부터 연말 안 사이에 183일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를 놓치고 그냥 무조건 183일만 채우다가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걸 무조건 없애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해서 183일을 거소를 두면은 이제 거주자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죠. 그다음 하나 추가해서 이제 거소도로 있다가 우리가 출국해서 잠시 출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출국 목적이 지금까지는 관광, 질병치료, 친지방문 등이 개인적인 사연인데, 이제는 출장, 연수 등 사업과 직업에 관련된 것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거주자가 이제는 거주성 확보하는데 좀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거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분은 하나 조심할 부분이, 적용 기간이 시기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내년이 아니란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 특히 부동산에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행복부동산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